그는 깨달았다. 감정이란 약점이라는 것을,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흔들 수 없도록 단단한 갑옷을 입기로. 그리고 그 갑옷의 이름은 침묵과 무감정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민철과 같은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세상이 차갑다면 나도 차가워져야 한다는 생각. 감정을 죽이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구스타프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진정한 무적의 상태가 무엇인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이 발견한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한이라는 문화적 정서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인내,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침묵과 무감정을 강함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무적의 상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침묵이 힘이 되는 것은 그것이 억압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올 때라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다른 길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하나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 감정을 죽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 진정한 자유와 힘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감정적 무감각의 유혹과 그 덱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기보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정적 무감각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예 느끼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윤근 이를 감정적 마비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 자체를 죽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수 씨 38세 중간 관리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직장에서 연이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그를 음해했고, 후배가 그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갔으며 상사는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매번 상처받고 분노했던 현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기로. 현수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회식 자리도 피했으며 오직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해도 웃지 않았고,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았으며 비판을 들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고 배신당하지도 않았으며 감정적 기복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마침내 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감정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도 공감하지 못했고, 아이의 재롱에도 진심으로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전해졌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현수가 경험한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한 페르소나의 과도한 발달이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인데 그것이 너무 두꺼워지면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현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박수영 씨 34세 회계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연이은 연애 실패로 인해 감정적 무감각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고 모든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은 데이트를 할 때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죽은 자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차단함으로써 고통을 피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기쁨과 사랑 그리고 삶의 모든 풍요로움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감정적 무감각이 때로 성숙함이나 강함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성숙함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무감각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선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차단하면 기쁨도 함께 차단됩니다. 분노를 억압하면 사랑도 함께 억압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형태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의 형태로 말입니다. 침묵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압에서 나오는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충만함에서 나오는 침묵입니다. 융은 이 두 침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압에서 나오는 침묵은 두려움과 방어에 기반합니다.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비판받을까봐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은 힘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반면 충만함에서 나오는 침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오는 고요함입니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명호 씨, 45세 대학 교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매우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했고 항상 논쟁에서 이기려고 했으며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침묵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 명호는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극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소통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학생들과 대화할 때 성급하게 조언하지 않고 먼저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명호 교수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말에 지식은 많았지만 깊이가 부족했다면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조차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명호가 경험한 것은 내적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외부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대신 내부로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김서연 씨 41세 상담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지만 처음에는 항상 무언가 말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조언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내담자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성급하게 위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치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침묵은 무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공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침묵은 말보다 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만함에서 나오는 침묵의 특징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등이나 긴장이 없는 고요함입니다. 억압에서 나오는 침묵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반면 충만함의 침묵은 편안하고 치유적입니다. 또한 충만함의 침묵은 선택적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침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꺼이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적 자유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침묵은 종종 소극성이나 무능력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힘은 때로 침묵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무적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이 발견한 진정한 무적의 상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동일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융은 의식의 확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지만 고통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기쁨을 느끼지만 기쁨에 취하지 않습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면서도 그것들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우 씨, 52세 기업 CEO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30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온갖 부침을 겪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배신과 협력 찬사와 비판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서 정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판을 받아도 화내지 않았고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안정된 에너지를 느꼈고 그 덕분에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그것이 조직 전체에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정구가 도달한 것은 자아와 자기의 통합 상태였습니다. 자아는 의식적 정체성이고 자기는 더 큰 전체성을 말합니다. 정우는 자신을 특정한 역할이나 성과와 동일시하지 않고 더 큰 맥락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수진 씨 47세 예술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비평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했으며 영감이 오지 않으면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들어서면서 수진은 예술과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품은 자신의 일부이지만 자신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평을 받아도
그것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오히려 수진의 창작력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무적의 상태의 특징 중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완전히 단단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유연한 것은 어떤 압력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용이 그들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상태는 때로 체념이나 포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용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무력감에서 나오지만 수용은 힘에서 나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화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측면을 말합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두려움 등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모든 감정과 충동들입니다. 진정으로 무적이 되려면 이런 그림자와 화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분노를 숨기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두려움을 부인하며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이기심을 감춥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박진수 씨 39세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성실하고 친절했으며 화를 내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진수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억압된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짜증이 났고 동료들이 부러웠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진수가 경험한 것은 그림자의 반란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된 감정들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진수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이런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이런 감정들도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냈고 피곤하면 쉬었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불완전함을 인정했을 때 더 완전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최영희 씨 43세 회계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 폭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했고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영희가 경험한 것은 억압된 감정적 측면의 반환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성만을 중시하다 보니 감정적 부분이 무의식에 축적되었고 그것이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영희는 자신의 감정적 측면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측면을 모두 인정했을 때 진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와의 화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진정한 통합과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림자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체면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신의 약점이나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근 이런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의 힘과 내적 자원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무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고 타인의 승인이나 동반 없이도 완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내적 자원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종종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로움과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근 고독과 외로움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감에서 나오지만 고독은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김동환 씨 48세 소설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고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파티,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동화는 고독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창작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 동화는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사회적 모임을 줄이고 혼자 여행을 다니며 명상과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고독이 주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동화는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창의성, 직관, 성찰 능력 등이 모두 고독 속에서 꽃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풍요로움이 그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이나 관심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동환이 경험한 것은 내향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외부로 분산시키는 대신 내부로 집중함으로써 더 깊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서미경 씨 44세 심리상담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직업상 하루 종일 사람들과 대화해야 했지만 퇴근 후에는 완전한 고독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필수적인 충전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의식들을 개발했습니다. 명상, 요가 일기 쓰기, 음악 감상 등을 통해 내면과 깊이 소통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녀에게 정서적 안정과 통찰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독의 힘은 자기 의존성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독은 창조성의 원천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은
모두 고독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사고와 창조적 영감은 고요함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고독이 때로 소외나 실패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정신적 성숙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내적 자원의 개발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독서, 명상, 예술 감상, 자연과의 교감 등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풍요로움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져다 줍니다. 관찰자 의식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기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관찰자 의식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의식적 거리두기입니다. 이런 관찰자 의식을 개발한 사람은 감정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관찰하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관찰하며, 기쁨이 찾아오면 기쁨을 관찰합니다.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고 감정을 경험하는 주체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민 씨 41세 변호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 조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의 도발에 쉽게 화를 냈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배우면서 현민은 관찰자 의식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긴장이나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현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분노나 불안을 느꼈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현민이 개발한 것은 자아의 관찰 기능이었습니다. 자아가 무의식의 내용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식의 빛으로 비춰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은정 씨 36세 교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업 중에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에 자주 화를 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수업 분위기가 나빠지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몸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은정은 감정의 초기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알아차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찰자 의식의 개발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 감정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관찰자 의식이 강화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관찰자 의식은 이와 다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찰자 의식이 충분히 발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유혹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적의 상태입니다. 수용과 비저항의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 중 하나는 수용의 철학입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현실에 대한 저항에서 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박성호 씨, 50세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경제위기, 경쟁사의 공격, 핵심 인재, 이탈 제품 결함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성호는 이런 상황들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고 분노와 좌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른 접근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성호는 수용의 철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먼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담담히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수용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정적 소모가 줄어들면서 더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되었고 창조적인 대안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항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해결책 모색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성호가 배운 것은 운명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김혜진 씨 55세 간호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초기에는 환자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더 일찍 발견했다면 등의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혜진은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수용은 혜진을 더 나은 간호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환자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용의 철학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 후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은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는 것처럼 부드러운 수용이 딱딱한 저항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비저항은 소극성과 다릅니다. 오히려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적극성입니다. 상황과 싸우는 대신 상황과 조화를 이루려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 에보스 피상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무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관계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와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관계에서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외로움을 달래주지만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의미 있는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무적인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질을 중시합니다. 정수연 씨 43세 출판사 편집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인맥을 유지했고 각종 모임과 파티에 참석하며 바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연은 이런 관계들이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깊이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 수연은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었습니다. 피상적인 만남들을 줄이고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진정한 관심과 이해에 기반한 우정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연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관계의 질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수연이 경험한 것은 관계의 개성화였습니다. 사회적 기대나 외적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내적 연결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민호 씨 38세 건축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했지만 대부분 업무적 관계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관계들을 개인적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호는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몇몇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이런 선택적 접근은 민호에게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호성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또한 진정성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적 확장에 치중합니다. 하지만 융은 질적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적인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도 상대방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완전한 개체로서 만나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런 관계는 더 자유롭고 건강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선택에 의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꽃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기 수용과 내적 평화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기 말한 진정한 무적의 상태는 결국 완전한 자기 수용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외부의 어떤 공격도 진정으로 해를 끼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만족과 다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용이 있을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강민수 씨 55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모범적인 학생, 성실한 공무원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억압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 자유로운 여행에 대한 꿈, 창조적 표현에 대한 욕구 등을 모두 뒤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점차 민수는 자신의 선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선택들도 자신의 일부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기 수용을 통해 민수는 깊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다가오는 지금 그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민수가 도달한 것은 개성화의 완성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이고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자기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수용이 가져다주는 내적 평화는 어떤 외부 상황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 사랑받든 받지 못하든 변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를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무적입니다. 하지만 그 무적함은 냉정함이나 무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이런 상태를 해탈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도 이와 본질적으로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것은 두 가지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죽이고 마음을 다듬으로써 상처를 피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일시적으로 안전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길은 처음에는 더 어렵고 위험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무적의 상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의 힘은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면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대신 감정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세요. 상처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상처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적함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포용하는 것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적함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둔화시키거나 그저 흔한 증상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혹은 더 나아가 이런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응해버리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진실을 놓칩니다. 질병은 거의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내부의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을 때 아프게 되며 그것은 주목과 치유 그리고 해방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몸이 사용하는 숨겨진 언어, 즉
비밀 암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처리되지 않은 감정 억눌린 트라우마 막혀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의 근원을 풀어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과 몸 그리고 내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선 몸은 영혼의 거울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아무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불편함과 통증은 대개 감정적 정신적 압박이 클 때 나타납니다. 최근에 경험한 두통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때 압도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였나요? 두통은 종종 과도한 정신적 노동과 불안을 드러내며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몸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표면에 드러나려 하죠. 융해말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는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신체적으로 발현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기보다 그저 약을 먹고 일상을 이어가며 원인을 외면합니다. 그 결과 통증은 반복되고 때로는 만성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진짜 문제는 통증 자체만이 아니라 몸의 메시지를 잠재우고 원인을 직면하지 않는 습관에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모든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 증상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두통은 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휴식과 고요 내면의 평온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해답은 반드시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내면의 침묵을 허락하고 스스로에게 가하는 과도한 요구를 내려놓으며 보이지 않는 짐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며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온 메시지와 다시 연결되는 것, 여러분의 직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그것을 들을지 말지의 선택입니다. 이제 말하지 못한 감정의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과 어깨는 단순히 하루의 육체적 하중을 견디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곳은 또한 여러분이 짊어진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아둡니다. 칼 융은 우리가 억누르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다른 형태로 변해 결국 몸에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혹시 중요한 무언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거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목이 뻣뻣해지고 아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목의 통증은 근육뿐 아니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에서 더 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함께 흘러가라는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어깨는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려고 모든 짐을 떠안고 모든 상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요? 하지만 여러분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도록 배워왔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고 그 무게를 벗어놓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 때 눈을 감고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무게 없는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삶이 단지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휴식하고 도움을 받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나요? 어려운가요?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는 편이라면, 이를 혼자 짐을 계속 짊어지는 편이라면 이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팔과 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팔과 손은 주고받는 연결고리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고 창조하고 안아주고 일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팔이나 손에 통증이나 뻣뻣함이 있다면 내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혹시 주는 것은 쉽지만 받는 것은 어려운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랑과 돌봄 도움을 기꺼이 주지만 막상 받으려면 망설이고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죠. 팔의 통증은 너무 많이 주고 돌아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습관에 대한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손은 붙잡음과 놓아줌을 모두 상징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나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관계 자아상 기대 등 어떤 것이든 우리는 종종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앞으로 흐르고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감정적, 신체적 긴장만 키웁니다. 다음과 같은 부드러운 연습을 해보세요. 손을 천천히 펼쳤다가 다시 오므리기를 반복하며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손을 펼 때는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 것을 놓아보내는 모습을, 손을 오므릴 때는 나의 성장을 도울 새로운 것을 받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내게 필요한 것은 제때 찾아온다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가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각 호흡은 기억을 품고 각 심장 박동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이야기와 공명합니다. 가슴의 통증, 답답한 무거움은 대개 순수하게 신체적인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슬픔,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상실, 혹은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일상을 이어가지만 내면 깊숙이에는 인정받고 느껴지고 해방되기를 바라는 묵직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말하지 않은 울음, 표현되지 않은 그리움 밑밖에 낸 적 없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억누를수록 호흡과 에너지,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그 무게는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융은 진정한 치유는 통합에서 이루어지며 아픔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의 통증을 판단이나 저항 없이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에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놓아야 할까? 어떤 기억이 여전히 마무리를 원하고 있을까? 이것은 무언가 부서진 것을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가장 신실한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몸은 증상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각 증상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초대장이며 소외된 것을 보살피고 내면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칼 융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용히 지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기억이 떠올랐을 때 가슴속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려워서 그 감정을 차단한 경험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 가슴속 무거움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마음의 소리, 제때 풀어내지 못한 말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적이 있나요? 혹은 영혼을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하는 관계를,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이어온 적이 있나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심장은 불필요한 짐을 지고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며
명료함과 직관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움이 지속된다면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비록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울어도 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감정적 고통을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마침내 자신을 아프게 하던 것을 놓아줄 때 몸은 자연스럽게 평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등은 우리 몸의 구조적 기둥으로 감정적 부담의 무게를 자주 반영합니다. 압박감이 큰 시기일수록 이 부위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등 윗부분은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닌 책임을 떠안고 살아갈 때 쉽게 긴장됩니다. 타인을 위해 끊임없이 버팀목이 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건강과 필요를 희생하는 것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는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기 모습이라고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실패와 실망을 피하려고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향해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몸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등이 뻣뻣하거나 결린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짐을 붙잡고 있는가? 허리는 조금 다른 정서적 이야기를 전합니다. 허리 부위는 특히 재정적 안정 개인의 안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가장 깊은 불안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불충분함에 대한 두려움 삶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여기에 깃들 수 있습니다. 허리에 긴장이 생길 때는 그것이 조용히 여러분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는 걱정이라는 섬세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감정적 무게를 등 뒤에 맨 배낭이라고 상상한 뒤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낭 없이 똑바로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삶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을 믿는다. 진정한 해방은 단순히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물리적 방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생겨납니다. 이제 다리와 발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다리와 발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혹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다리는 우리를 인생의 길 위로 나아가게 하고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다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아플 때 그것은 무언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의 말,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는 심리학적 진실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도 드러납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 직장 습관을 붙잡거나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리에서 멈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솔직합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를 정말로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발은 우리를 땅에 단단히 붙잡아주며 균형을 제공합니다. 발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현재 인생에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확신이 없거나 내 길이 아닌 곳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발은 이를 몸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발은 현재 순간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발의 통증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고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더 믿으라는 몸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연습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맨발로 몇 분간 걸으며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발바닥에서 뿌리가 자라나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가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이 그라운딩 연습은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안정감과 내적 평온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기회의 부재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망설인 적이 있나요? 최근에 두려움을 넘어서 한 걸음을 내디딘 적이 있다면, 이를 아직 용기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면 T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언덕 마을에 사람들의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유명한 노라우 치료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등을 움켜쥔 채 찾아왔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 청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통증을 없애주지 않아요. 치료사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등 위에 누구를 지고 있느냐? 그 질문은 청년의 마음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짊어져야 할 필요가 없는 짐들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꿈을 억누르고 진정한 필요를 외면한 채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치료사는 종이를 한 장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 죄책감, 무게 놓지 못해 힘들었던 모든 것을 여기에 적어라. 청년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원인을 기록하고 나자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태워버려라. 그것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라. 청년은 지시에 따라 종이를 태웠습니다. 재로 변해 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보자 놀랍게도 그의 등에만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까지 가벼워짐이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힘이며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얻게 되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그 후 청년은 치료사의 조언을 의심 없이 실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그의 등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불의 신비한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내면을 갉아먹던 것들을 놓아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통증은 거의 결코 순수하게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불편함, 지속적인 긴장 뒤에는 더 깊은 원인, 종종 우리가 외면하는 메시지와 속삭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연히 망가지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생명체이며 끊임없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의 불편함은 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반드시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감정을 소모시키며 아프게 만들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에서 무겁게 고통스럽게 혹은 정체된 채로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증상만 다루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통증을 만들어내는 감정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림자처럼 반복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몸은 여러분이 마침내 들을 때까지 그 신호를 점점 더 강하게 보낼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억눌린 감정 회피한 진실, 묻어둔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패턴이 되어 통증이 되어 결국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현실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과 맞설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시중의 모든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다른 수단으로 통증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진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지지 않는다면 고통의 진짜 원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신체 부위에 갇혀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감정은 무엇인가? 너무 깊이 숨겨서 결국 내 몸이 대신 울부짖게 만든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완전한 정직함으로 묻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회피해 왔는가? 내가 직면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이 슬픔일 수도 분노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뒤엉켜 억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치유는 판단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로 이 조용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치유를 향해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를 권합니다. 댓글에 나는 나를 놓아준다 라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기계적으로 적지 말고 그 의미를 깊이 느끼면서 하세요. 의도를 담아 말하고 그것이 진정한 선언이 되도록 하세요. 이 단순한 행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서약이며 미래와 자유를 향한 조용한 맹세입니다. 다음번에 어깨가 긴장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등이 계속 아플 때 그것을 무시하려 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세요. 각 통증은 메시지를 품고 있고 각 불편함에는 진실이 숨어 있으며 몸의 모든 신호는 깨어나고 변화하며 치유하라는 초대입니다. 고통 속에 갇힌 채로 머물지 마세요. 그 신호를 무디게 하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을 바라는 동반자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몸 중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나요? 그 불편함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의식적 치유라고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깨달음이나 평온 혹은 잠시 멈춰 돌아보는 시간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고려해 주세요. 아직 발견할 것이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치유는 끝이 아니라 여정이며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몸의 메시지를 듣는 부분이었다면 이해를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치유하는 부분이었다면 D를 댓글로 남겨주세요.